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안 죽였어. 아니라고. 1년 전 그는 신의 손이라 불리던 천재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어요. 환자를 죽인 살인마라는 낙인이 찍혔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죠. 술에 절어 한강 다리 위에 섰던 그날 밤 두 아이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낡은 곰인형 하나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며 죽지 말라고 울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엄마도 같은 병원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연결고리. 그리고 곰인형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과연 1년 전 그날 밤 수술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바로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인생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밑 찌그러진 컨테이너 박스 뒤편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때 묻은 패딩 사이로 보이는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죠. 차도현.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학병원 흉부외과의 전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의 손이라 불렀어요. 그의 메스가 닿으면 죽어가던 심장도 다시 뛰었고 포기했던 환자도 눈을 떴죠.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진 건 메스가 아니라 깡소주병이었습니다. 도연은 술을 들이키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환자를 수술하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해댔죠. 출혈이 멈추질 않아. 제발, 제발 사라져.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같은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수술대 위에 환자, 쏟아지는 피,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며 숨을 거두는 눈빛. 도연은 매일 밤 그 악몽 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1년 전 그날 마취과장이 건넨 커피를 마신 뒤로 기억이 끊겼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이미 살인자가 되어 있었죠. 환자를 죽인 의사라는 낙인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면허도 명예도 살아갈 이유마저도. 그런 도연의 비참한 모습을 훔쳐보는 작은 눈들이 있었습니다. 10살 새벽이와 6살 노을이. 병원 로비에서 쫓겨나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남매였어요. 아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을이가 새벽이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었어요. 도연이 자신들의 캔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한 거죠. 누나, 저 아저씨 무서워. 새벽이는 동생을 등 뒤로 숨기면서도 도연의 기이한 손짓을 멈추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그 손끝에서 뭔가 슬픈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량배 서너 명이 나타났어요. 야, 이 꼬맹이들이 우리 구역에서 앵벌이야? 우두머리가 새벽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노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도연에게까지 주먹이 날아들었어요. 도연은 아이들을 감싸려 했지만 술에 절은 몸은 제대로 움직이질 않았죠. 바로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낡은 구급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야, 이 쓰레기들아, 꺼져. 차에서 내린 건 험상궂은 인상의 마동팔이었어요. 과거 도연에게 목숨을 건진 전직 조폭이자 현직 사설 구급차 기사였죠. 동팔은 쇠파이프보다 무서운 눈빛으로 불량배들을 쫓아냈습니다. 형님,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수전증 걸린 똥파리도 아니고. 동팔이 피투성이가 된 도연에게 뜨끈한 해장국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은 여전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는 경고도 따뜻한 국물도 그에겐 닿지 않았어요. 그저 춥고 괴롭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죠. 도연의 손끝이
다시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때 생명을 살리던 그 손이 이제는 술잔 하나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환청과 살을 애는 추위가 그의 마지막 의지마저 갉아먹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 너머로 검은 강물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죠. 도연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쇠난간이 손바닥을 얼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대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악몽도 죄책감도 떨리는 손도 전부 도연이 난간 위로 한 발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삐걱삐걱. 낡은 리어카 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던 새벽이와 노을이가 그를 발견한 거였어요. 아저씨. 노을이가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6살 배기 아이는 리어카를 내팽개치고 도연에게 달려왔어요. 작은 손이 도연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었죠.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노을이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도연은 멈칫했지만 삶에 대한 미련은 이미 바닥나 있었어요. 그는 아이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때 새벽이가 헐레벌떡 달려와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더니 두 손으로 내밀었죠. 아저씨, 이거 받아요. 우리 전 재산이에요. 새벽이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노을이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곰인형을 꺼내 도연에게 내밀었어요.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솜이 삐져나온 허름하기 짝이 없는 인형이었죠. 이것도 드릴게요. 제일 소중한 건데 아저씨 주면 안 죽을 거죠? 노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새벽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처럼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말에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도망갔어요. 새벽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연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얼굴 위로 1년 전 수술대 위에서 자신이 사망 선고를 내린 환자의 눈빛이 겹쳐 보였죠.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던 그 여자의 눈빛. 아이들의 엄마였을지도 모를 그 환자의 마지막 표정. 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난간 위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터져나오는 울음이 그의 온몸을 뒤흔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던 마동팔이었죠. 동팔은 구급차를 급정거시키더니 뛰어내려 도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님, 죽으려면 장례비라도 주고 죽어. 시체 수거비가 더 나온다고. 동팔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거친 욕설 속에 감춰진 간절함이 묻어났죠. 동팔은 도연과 비에 젖은 아이들을 번갈아 보더니 셋 모두를 구급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자 동팔이 억지로 씩 웃어 보였어요. 겁먹지 마. 이 차는 귀신도 안 타는 청정 구급차야. 구급차가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자리에서 새벽이가 잠든 노을이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노을이의 품에는 여전히 그 낡은 곰인형이 들려 있었죠.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이 아주 조금 방향을 틀었어요. 일단 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자.
그것만 하고 죽어도 늦지 않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동팔의 옥탑방 사무실은 좁고 허름했지만 적어도 바람은 막아주었습니다. 도연과 아이들은 젖은 옷을 말리며 컵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노을이의 얼굴에 희미한 홍조가 돌았죠. 새벽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도 저 병원에서 수술받았어요. 도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웃으면서 손 흔들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새벽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낡은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올해의 의사상 유력 후보 백창수 병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도연이 1년 전까지 몸담았던 바로 그 병원의 병원장이었죠.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저희 병원은 단 한 명의 환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관자놀이가 터질 듯이 욱신거리면서 숨이 막혀왔어요. 도연은 발작적으로 TV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사기꾼이 동팔이 황급히 도연을 붙잡았어요. 도연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깨질 듯한 두통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죠. 1년 전 그날 마취과장이 건넨 커피를 마신 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수술실 바닥에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던 누군가의 목소리. 뒤처리는 차 선생한테 맡겨. 그 목소리가 방금 TV에서 들은 백창수의 목소리와 겹쳐졌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도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직감, 누군가의 실수를 덮기 위해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의심, 도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편 비를 맞은 아이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노을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새벽이도 기침을 참지 못하고 연신 콜록거렸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애들이 위험해요. 동팔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새벽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돼요. 병원 가면 우리 같이 못 살아요. 저 노을이랑 같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숨어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병원 기록 하나가 그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이었죠.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동팔에게 말했어요. 수액하고 해열제 구할 수 있어? 동팔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1시간 만에 수액팩과 해열제를 들고 돌아왔어요. 유통기한은 아직 안 지났을 거야. 아마도. 동팔의 어설픈 농담에도 도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 만에 주사기를 손에 쥐었어요.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키며 노을이의 작은 팔에 수액 바늘을 꽂았죠. 바늘이 정확히 혈관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죽어있던 의사의 본능이 아주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가 도연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저씨도 의사였어요? 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노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손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찾았어요. 곰돌이 어디 갔어? 새벽이가 동생의 곰인형을 가져다 주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도연의 눈에 무언가가 걸렸어요. 창문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고민영의 왼쪽 눈에 닿자 기묘한 반사광이 번쩍였죠. 도연은 인형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플라스틱 눈알 같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눈을 조심스럽게 분해했습니다. 순간 도연의 숨이 멎었어요. 인형의 눈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가 숨겨져 있었죠. 이게 뭐야?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거 엄마가 넣은 거예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보라고. 새벽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 인형 꼭 지키고 있으라고. 나중에 꼭 필요할 거라고.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동팔에게 노트북을 빌려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수술실 내부가 나타났어요. 영상은 수술대 옆 선반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채 축 늘어진 그 사람은 바로 1년 전의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영상 속에서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어설펐어요. 메스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였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갑자기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어요. 동맥을 건드린 거였죠. 젠장, 이게 뭐야? 마스크를 쓴 남자가 당황해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어 던졌어요.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드러난 얼굴은 TV에서 인자하게 웃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백창수? 병원장 백창수가 수술복을 입고 메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어. 차도연이 한 걸로 해. 차트 싹 다 조작해. 백창수가 옆에 있던 누군가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품에 챙겼습니다. 이중으로 작성된 의료 차트였죠. 원본은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 절대 세면 안 돼. 영상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도연은 화면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자신의 기억이 끊긴 이유, 환자가 죽은 이유, 자신이 살인자가 된 이유.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동팔이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으로 책상을 때리다가 오히려 자기 손만 다쳤죠. 형님, 내가 저놈 당장 묻어버릴까? 구급차 뒤에 삽 있어. 동팔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범죄자가 돼.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눈빛에서 1년간 삭혀온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놈을 법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원본 차트를 가져와서 세상에 까발려야 해. 새벽이가 도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저씨, 저도 도울게요. 엄마가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노을이도 고민영을 꼭 아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할 때가 온 거였죠. 창밖으로 병원 건물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동자에도 같은 빛이 일렁였어요.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도연은 병원 도면을 펼쳐놓고 밤새 머리를 싸맸습니다. 백창수를 무너뜨리려면 원본 의료 차트를 손에 넣어야 했어요. 하지만 병원은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죠.
백창수가 병원장이 된 후 보안 시스템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병원장실이 있는 층은 출입 카드 없이는 엘리베이터조차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은 도면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법이 없어. 들어갈 틈이 없다고. 그때 새벽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이의 손에는 꼬깃꼬깃 접힌 전단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이가 전단지를 뒤집어 도연 앞에 펼쳐 보였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단지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놀랍도록 상세한 병원 내부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환기구 위치, 세탁물 배출구, 심지어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죠. 이걸 내가 그린 거야? 도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새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수술비 구하려고 자판기 밑에 떨어진 동전 주우러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구멍을 다 알게 됐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서린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10살짜리가 엄마를 살리겠다고 병원 구석구석을 기어다녔던 거였어요. 여기 환기구로 들어가면 병원장실 바로 옆 화장실까지 갈 수 있어요. 새벽이가 지도 위에 빨간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애들을 거기 보낼 수 없어. 하지만 새벽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강한 불꽃이 일렁였어요. 아저씨,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엄마를 죽인 놈이 TV에서 웃고 있잖아요. 저 입으로 환자가 최우선이래요. 그 거짓말쟁이를 그냥 둘 순 없어요. 새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 눈빛을 보며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도연은 아이들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최대한 안전하게. 도연이 작전을 지휘하고 아이들은 내부 길잡이 역할만 맡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동팔이 외부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죠. 동팔은 뒷골목 인맥을 총동원해서 병원 청소업체 유니폼과 장비를 구해왔습니다. 세탁물 수거 트럭에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루트도 확보했어요. 형님, 이 정도면 특수부대급 아닙니까? 동팔이 으쓱거리며 장난감 무전기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아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잘 들어. 위험하면 무조건 이걸 눌러. 오버, 오버, 똥파리 수신 양호. 이렇게 하는 거야. 노을이가 무전기를 받아들고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동팔이 검지를 세우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코드명은 내가 정한다. 형님은 독수리 1호, 새벽이는 참새, 노을이는 병아리. 나는 레카 기사니까 까마귀. 아이들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잠시 풀어졌어요. 도연은 백창수의 스케줄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냈어요. 백창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골프를 치러 병원을 비웠죠. 금요일 오후 2시. 그때가 유일한 틈이야. 도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작전 결행일은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사흘 후였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작전 개시 30분 전이었습니다. 도연은 세탁물 수거 트럭 안에 몸을 웅크린 채 심호흡을 했어요. 옆에는 새벽이가 바짝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커다란 세탁 카트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아이는 떨지 않았습니다. 무전기에서 동팔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까마귀, 위치 도착. 곧 쇼 시작한다. 오버. 도연이 새벽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새벽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무서워요. 엄마가 저 병원에서 죽었잖아요. 무서운 건 그때 다 끝났어요. 아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병원 후문에서 요란한 충돌음이 들려왔습니다. 동팔이 사설 구급차로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은 거였어요. 아이고, 내 목이야. 내 허리. 당신들이 사람을 칠 뻔했잖아. 동팔이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리더니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경비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동팔은 온몸을 뒤틀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죠.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다니. 이게 말이 돼? 당장 원장 불러. 사장 불러. 보상 안 하면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경비원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보안 요원들까지 후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동팔의 진상 연기가 완벽하게 시선을 끌어모은 거였어요. 그 틈을 타서 세탁물 수거 트럭이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진입했습니다. 트럭이 멈추자마자 도연과 새벽이가 세탁 카트에서 빠져나왔어요. 지하 3층 기계실. 새벽이가 환기구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도연이 환기구 덮개를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좁고 어두운 통로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새벽이가 먼저 기어 들어갔습니다. 도연도 몸을 낮추고 그 뒤를 따랐어요. 성인 남자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죠. 새벽이는 마치 제 집 안방을 다니듯 익숙하게 앞장섰습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망설임 없이 방향을 선택했어요. 도연은 그런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차가운 통로에서 보냈을까. 엄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때 무전기에서 노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아리, 병아리. 나쁜 놈 차 나갔어. 오버. 백창수가 예정대로 골프를 치러 떠난 거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환기구 통로 한가운데서 새벽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쥐였습니다. 새벽이가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어요. 아이의 어깨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새벽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식은 작은 손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천천히 숨 쉬어.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새벽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드디어 12층 병원장실 옆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환기구를 빠져나오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소독약과 의료용 알코올이 섞인 병원 특유의 냄새. 1년 만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죽어있던 의사로서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죠. 그는 미리 준비해둔 의사 가운을 걸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1년 전에 차도연이 거기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복도에 경비원이 많았습니다. 백창수가 다음 주 국회의원 수술을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서 경비가 평소의 2배로 늘어난 거였어요. 도연은 심호흡을 한 뒤 당당하게 복도로 나섰습니다. 마치 이 병원의 주인인 것처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화장실 안에 숨어서 지켜보던 새벽이가 2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아저씨, 꼭 성공해야 해요. 아이의 간절한 속삭임이 공기 중에 녹아들었습니다. 도연은 병원장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1년간의 지옥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병원장실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손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그는 미리 입수해둔 마스터카드를 도어락에 갖다 댔습니다. 비빅. 초록불이 켜지면서 문이 열렸어요. 도연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장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 어떤 풍경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책장 앞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어요. 힘을 주어 옆으로 밀자 책장이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벽 뒤에 숨겨진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죠.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금고 앞에는 비밀번호 입력창이 있었어요. 아, 비밀번호라. 혹시 병원의 창립기념일?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기계음이 귀를 찢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백창수의 생일.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권력에 미친 자의 허영심이 결국 발목을 잡은 거였죠. 도연은 숨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검은색 메모리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이중으로 작성된 의료 차트였어요. 환자별로 2개씩 차트가 존재했고 하나는 조작된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리베이트 내역서가 빼곡히 적힌 장부가 있었습니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손에 넣은 거였죠. 그는 서류와 메모리 카드를 품에 챙기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무전기에서 노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아저씨, 나쁜 놈이 다시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탔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골프 갔잖아. 골프 취소됐대요. 빨리 도망가요. 노을이의 목소리가 점점 끊기기 시작했어요. 지하 주차장의 전파 방해 때문이었죠. 지지직. 무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판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8층, 9층, 10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새벽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아저씨, 경비원들이 복도 양쪽에서 오고 있어요. 도연과 새벽이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앞도 뒤도 막힌 상황. 탈출구가 없었어요.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끝이었죠. 증거도, 복수도, 아이들의 희망도 전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전이 끊긴 것을 직감한 동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팔은 지하 방제실로 뛰어갔습니다. 잠겨있던 문을 어깨로 들이받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죠. 형님, 내가 길 뚫어드릴게. 동팔은 화재 경보 스위치를 찾아 힘껏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밸브를 최대로 돌려버렸어요. 굉음과 함께 병원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천장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간호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복도를 막고 있던 경비원들도 화재 대피에 투입되면서 자리를 비웠죠. 도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의 손을 꽉 잡고 병원장실 문을 열었어요. 뛰어! 물벼락을 맞으며 복도를 달렸습니다. 비상계단을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미끄러운 바닥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도연은 새벽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고함이 들려왔어요.
저기 있다. 잡아. 하지만 쏟아지는 물과 혼란 속에서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새벽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가슴 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에 쥔 서류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죠. 1층 로비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출구까지 불과 몇 발자국. 하지만 그곳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는 건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물에 젖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백창수였습니다. 백창수가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물에 젖은 정장이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내가 감히. 백창수의 눈이 도연을 향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섰죠. 그때 로비 입구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팔이 미리 제보해둔 기자들이 몰려온 거였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도연은 품에서 서류 뭉치와 메모리 카드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백창수, 내가 죽인 환자들의 증거가 여기 있다. 도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지는 물 사이로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1년 전 내가 수술하다가 환자를 죽였어. 그리고 그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웠지. 차트 조작하고 증거 인멸하고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잖아.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환자 보호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저 사람 1년 전에 환자 죽인 의사 아니야? 근데 진짜 범인이 병원장이었다고? 백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했어요. 그는 도연을 향해 달려들며 악을 썼습니다. 닥쳐. 다 거짓말이야. 이 미친놈이 조작한 거라고. 백창수가 도연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도연에게 닿기 직전이었어요. 백창수의 몸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가슴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어요. 백창수가 무릎을 꿇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발작적으로 떨리다가 이내 축 늘어졌어요. 급성 심근경색,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한 거였죠.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심정지예요. 간호사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의사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백창수의 권력에 눌려 있었거나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움츠러들었죠. 도연은 바닥에 쓰러진 백창수를 내려다봤습니다. 1년 동안 그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원수, 모든 것을 빼앗고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은 악마. 그 악마가 지금 자신의 발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도연의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둡고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그냥 놔둬. 저놈은 죽어 마땅해. 내가 손 안 대도 알아서 죽을 거야.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의사로서 수천 번 외웠던 히포크라테스 선서. 생명 앞에서는 어떤 적도 환자라는 그 맹세.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저런 놈은 죽어도 싸지. 그 말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창수에게 피해를 입었던 환자 가족들이었죠. 도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쓰러진 백창수를 응시했어요. 마음속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도연의 등짝을 세게 후려쳤어요. 동팔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형님, 뭐해요? 의사잖아요. 사람 살리는 게 형님 직업이잖아요. 동팔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놈이 썩을 놈인 건 맞아요. 하지만 형님은 달라요. 형님은 저런 쓰레기하고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요. 동팔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새벽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노을이가 고민형을 꼭 안은 채 서 있었죠. 아이들의 눈빛이 도연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저씨가 말한 진짜 의사는 어떤 거예요?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그는 젖은 가온 자락을 휘날리며 백창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한 뒤 양손을 포개어 가슴 위에 올렸어요. 비켜요.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도연이 힘차게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인 리듬으로 백창수의 가슴을 눌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그 장면을 빠짐없이 담았어요. 도연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게 내가 의사인 이유다. 백창수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지. 이렇게 편하게 죽으면 안 돼. 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원수를 살리려는 의사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도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도연의 심폐소생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인 리듬으로 백창수의 가슴을 눌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백창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돌아왔어요. 이동 카트 빨리. 도연의 외침에 얼어붙어 있던 간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응급 이동 카트가 도착하자마자 백창수가 실려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카트를 밀며 응급실로 전력 질주했어요. 응급실 처치 구역에 도착하자마자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도연은 숨을 고르며 손을 내려다봤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손 떨림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거짓말처럼 손이 고요했죠.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무언가가 풀린 거였습니다. 트라우마의 사슬이 끊어진 거였어요.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급실 전문의가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급성 대동맥 박리입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졌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30분 내로 사망합니다. 흉부외과 영역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은 수술이었습니다. 성공률은 극히 희박했어요. 자칫 수술대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집도의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수도 있었죠. 호출을 받고 달려온 현 흉부외과 과장이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손 못 대요. 가슴을 열기도 전에 사망할 겁니다. 다른 의료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수술대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도연이 뿌린 메모리 카드의 내용이 뉴스로 타전된 거였어요. 백창수 병원장, 대리 수술 및 살인 누명 조작 혐의. 이중 차트와 리베이트 수수 증거 공개. 병원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존경받던 병원장이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한 거였어요. 저런 놈을 왜 살려? 그냥 죽게 내버려둬.
여기저기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백창수에게 피해를 입었던 환자 가족들이었어요. 새벽이가 도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아저씨, 그냥 죽게 둬요. 저 사람은 악마잖아요. 우리 엄마를 죽인 악마라고요. 새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새벽아, 잘 들어. 저 사람이 지금 죽으면 그건 도망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살려서 법정에 세워야 해. 전 국민 앞에서 죄를 자백하게 하고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야 해. 그게 진짜 복수야. 이렇게 편하게 죽여주면 안 돼. 새벽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어요. 응급실 입구에 기자들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종을 노린 카메라들이 미친 듯이 돌아갔죠. 그때 동팔이 거대한 몸으로 기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팔을 벌려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며 버럭 소리쳤어요. 다 비켜. 백창수 저 인간 지금 죽으면 콩밥 못 먹어. 살려놔야 감옥에서 썩지. 동팔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도연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동팔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그리고 도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형님, 다녀오십시오. 수술실 문은 내가 지킵니다. 동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당황한 의료진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집도의가 없어서 수술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죠. 도연이 수술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1년 전 신의 손으로 불리던 그때처럼 빛났어요. 개용 준비해. 집도는 제가 합니다. 의료진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당황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어요. 당신이 누군데 여기서 수술을 해요? 수술실 신입 간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차도연. 1년 전까지 이 병원 흉부외과 에이스였어요. 그리고 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수술실이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의료진이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도연이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1년 만에 손에 쥔 수술 도구. 그 무게가 손바닥 위에서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시간 없어요. 5분 안에 열지 않으면 저 사람 죽습니다.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의료진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제자리에 섰고 간호사들이 기구를 준비했어요. 도연은 수술대 위에 백창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1년 전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한 명의 환자였어요. 살려야 할 생명이었죠. 도연이 메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날카로운 금속빛이 수술등 아래서 번쩍였어요. 심판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찢어진 대동맥을 봉합하고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 지난한 싸움이었어요. 도연의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봉합이 끝나고 도연이 수술실 문을 열었을 때 밖에서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도연의 한마디에 수술실 복도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동팔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새벽이와 노을이가 도연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며칠 후 백창수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어요. 백창수 씨,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불법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백창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병실 밖에는 기자들의 카메라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고민형 속 영상과 비밀 장부가 뉴스에 공개되자 백창수는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및 담당 의사 바꿔치기, 리베이트 수수. 그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연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1년 전 억울하게 빼앗겼던 의사 면허도 즉시 회복되었죠. 법정을 나서는 도연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게가 마침내 거친 거였어요. 백창수가 은닉했던 수백억 원의 재산은 전액 환수되었습니다. 그 돈은 피해자 보상금으로 쓰이게 되었어요. 새벽이와 노을이의 엄마를 포함해 백창수 때문에 목숨을 잃은 환자들의 가족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에게 대학병원 교수직 제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연은 달동네 골목 끝에 작은 병원을 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병원 간판에는 소박하게 도연 의원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병원 앞마당에서는 동팔이 새 구급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송 팀장이라고 적힌 정식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형님, 오늘도 예약 꽉 찼습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동팔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미소를 지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료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펜을 들어 서류 맨 아래에 도장을 찍었어요. 새벽과 노을의 입양 신청서였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도연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새벽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노을이는 아직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고민형을 꼭 안고 도연에게 안겼어요. 그날 오후 네 식구는 한강 고수부지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1년 전 도연이 쓰레기를 줍던 바로 그 자리. 아이들이 굶주림에 떨며 잠을 청하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치킨 냄새가 강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아 치킨을 뜯으며 웃고 있었죠. 노을이가 닭다리를 들고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의사 될 수 있어? 도연의 심장이 뜨거워졌어요. 아빠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럼 아빠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도연이 노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노을이가 활짝 웃으며 고민형을 들어보였습니다. 곰돌이가 제일 훌륭한 의사래요. 엄마를 구해줬으니까. 그 말에 새벽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도연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팔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자, 가족사진 찍는다. 다들 웃어. 네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동팔이 손가락을 세우며 외쳤어요. 하나, 둘, 셋. 멸치. 새벽이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노을이가 깔깔거렸습니다. 도연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찰칵.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한때 차갑기만 했던 그 바람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강물을 바라봤어요. 저 강물 속으로 뛰어들려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을 붙잡아준 건 두 아이의 작은 손이었어요. 그리고 낡은 고민형 하나.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그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손 하나가 내밀어질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결국 자신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걸 도연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낡은 곰인형 하나가 지켜낸 진실처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은 언제나 가장 작고 여린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곁에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